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선일보가 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선주자 인터뷰인데, 자,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를 할 것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한덕수 총리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자,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자, 경선에서 본인이 꼭 이길 것이다. 그러면 경선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한덕수 총리와 단일화는 자신이 먼저 제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제의를 하겠다. 그리고 이재명은 내가 단일 후보로서 이기겠다 이게 야심찬 배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와 단일화를 하되 김문수 위주로 단일화를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를 했는데 그 앞에 경기도지사를 한 사람이 바로 김문수 장관이었습니다. 본인은 이 이재명이 소년공 출신이라고 하는데 본인도 공경 생활을 7년 동안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도지사로서 성과도 이재명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 이재명보다 더 선거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 선거라는 것은 알고 보니까 대부분 부정부패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김문수 전 지사와는 확연히 차이를 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김문수 지사 시절에 경기도 발전 많이 이루었는데 그러나 누구 하나 감옥 간 사람이 없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청렴결백한 김문수의 단면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김문수 지사가 대통령이 되고 난 전후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자 굉장히 어려운 숙제다. 이 지지자들에게 한번 물어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자, 지금 대선 출마 결심하게 된 계기가 뭔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날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뒤에 고심하다가 결정을 했는데 원래는 대통령이 복귀하실 것으로 봤다. 파면 결정이라자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 임명을 해주시는데 사표를 내게 됐다고 전화를 드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자가 어떤 점에서 본인이 대선 경쟁력이 있다고 보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김문수 전 장관은 이재명과의 상대적 대비에 있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 개발한 대장동 30만 평이 안 되는데 내가 경기지사 할 때 개발한 판교 신도시는 40만 평 가까이 된다. 자, 도지사 때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삼성 반도체 단지는 120만 평이다. 그런데 나는 아무런 부패 문제가 없었다. 나는 물론 내 채권 중에도 감옥 간 사람이 없다. 자, 이재명은 본인이 소년공 출신이라고 하는데 나도 공경생활을 7년이나 했다. 나는 노동자와 국민을 위해서 뜨겁게 활동을 했다. 나보다 낮은 곳에서 어떤 정치인이 있었을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짧게 대답했지만 개발 사업 할 때도 이재명보다 더 훨씬 경기도를 혁신시켜 놓고 많이 다르게 만들어 놓고 그래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는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보다 뭐 전용공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심판조로 하고 있는데 김문수 지사는 과거에 이 노동운동부터 시작해서 노조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사회운동, 학생운동 그래서 감옥 2년 6개월 갔다 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기자가 우파 색채가 강하다는 평가를 듣는데 중도층 표심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항상 이런 게 참, 이 우파 정치인들은 뭐라 그럴까요? 이 함덕이기도 하고, 이런 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파, 중도. 자, 김문수 이 후보는 뭐라고 얘기하나?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는 왜 지지도가 가장 앞서 있다. 자, 이 국민의힘 반대편이나 중간에 있는 분들이 중도층 내지는 상대편이다. 그래서 나는 공장 노동자에서 도지사까지 해봤다. 나나 또 아내, 형님, 동생 모범 노조 활동을 했다. 노동계와 소통이 가능하다. 또 내 아내는 전남 순천 서강으로 순천역으로 나왔다. 우리 당의 전통 지지층이 아닌 분들도 저를 지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 중도가 아니고 이거는 여기 보니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중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사실 중도라는 색깔이 거의 없다. 결국은 나중에 선택하게 되면 자 아니면 뭐를 선택하게 된다. 그래서 뭐 저는 여기서 우를 더 강화하면 결국은 그게 합리적인 우고 이거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대한민국 살리는 길이라고 보면 이분들이 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리라고 본다. 이렇게 가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탄핵에 반대했는데 찬성한 사람들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또 여러 개도 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탄핵을 찬성하는 것과 국민의힘 안에서 탄핵을 찬성하는 건 다르다고 본다. 민주당은 정략적 관점에서 탄핵에 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안에서 한동훈 전 대표처럼 당 대표가 나서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하는 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자,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검찰에서 오래 일했고 그에 의해서 당 비대위원장이 되었다. 그 사람이 탄핵에 앞장선다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자, 이거는 욕심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이 욕심, 윤석열 대통령을 꺾고 그 위에 다음에 자기가 대통령 되겠다는 그런 자기 정치, 한동훈의 정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김문수 후보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지금 같이 경선에 뛰어드니까 그런 본격성 발언은 자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제출한 대통령이 두 분이나 탄핵당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기자가 물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소통이 부족했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최순실 씨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에 탄핵 국면에서 뻥튀기가 됐다고 본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신념을 가지고 계엄을 했는데 국민 중에 상당수는 이 계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걸 좀 더 길게 풀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계엄과 그거는 그 계엄과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박정희 정부 시절에 했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르다. 지금 여기 계엄은 국가의 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국가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이 돌파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을 계엄을 통해서 그것도 아주 소프트하게 비상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2시간 반 조금 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죽지도 않고 국가기관이 뭐 이 칭탈도 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다. 일종의 경보성이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국민들은 여전히 영화에 나오는 뭐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계엄으로 생각하고 전부 다 비상계엄은 안 된다, 반대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 줄 필요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지지자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나오면은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대행은 참 훌륭한 분이다. 이분이 지지도가 높고 당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가 후보를 모셔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다. 제가 경선에서 승리했는데 한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내가 먼저 단일화를 제안하겠다. 이재명은 내가 단일 후보로서 이기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지금 후보가 되고 그리고 경선에서 이기기 때문에 정당성이 있고 한덕수 총리는 홍준표가 단일화해서 본인 중심으로 지나가겠다. 한덕수의 도움을 받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 한덕수 카드도 급부상하고 있어서 앞으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이 단일화 그리고 협력 이 관계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 두 사람이 합치면 이재명을 넉넉히 이기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자, 다음 기자가 문재인 정부 때 자유통일당에 몸담았고 거리 집회에서 강성 발언을 했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 운동권이 있을 때는 그보다 더 발언을 세게 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해서 자본가를 타도하자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그 뒤에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기에 오늘의 김문수가 있다. 지금도 과거 장외 집회 때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냐고 묻는다면 생각이 그대로라면 거기 왜 얘기 있겠느냐고 답을 하겠다. 사람은 변화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기자가 집권한다면 윤석열 정부와 어떤 점에서 다르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엇보다도 소통이 중요하다. 언론이 부담스럽더라도 언론이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솔직하게 얘기해야 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도 대화하겠다. 제가 김기도 지사를 할 때 도의회의 3분의 2 이상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있지만 대화를 통해 무상급식등을 타협했다. 정치는 전쟁이 아니다. 저는 상당히 온건한 대화주의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출마 선언에서 체제 전쟁을 벌였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북한 그리고 한국에 있는 위장한 반체제 세력에 대한 것이다. 민주당이라고 모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일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핵심 정책 공약이 뭔가 하고 물으니까 사회적 취약점을 위해서는 일자리 정책이 1번이다. 자, 일자리를 만들려면 한국 자본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외국 자본이 한국에 들어와야 한다. 저는 투자 유치 경험이 풍부하다. 또 기업이 청년을 공짜로 뽑을 경우에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장려해야 된다.
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유연 근무 등의 여러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출마 선언후에 전태일 기념관과 한국 노총을 방문했는데 하고 물으니까 저는 전태일 진술을 늘 얘기하고 있다. 전태일은 자기 임금을 올린다는 소리는 한마디도 안 했다. 견섭공과 여공과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다. 자기만 챙기고 남을 돌보지 않는 것은 노조 활동이 아니다. 한국 노총과 민노총처럼 조직된 노동자들은 12%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88%의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끝장 토론을 하겠다. 노사 관계자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청년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장들도 토론에 부를 거다. 노동 문제는 모두와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대통령이 되면 마지막으로 집무실을 용산에 옮길 것인가 물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국민들이 말씀을 들어봐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러 왔을 때 보니까 관제가 있는 한남동은 참 옹색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해서 뭔가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김문수 지금 전 장관 이번에 출마를 했고 본격적으로 이제 여권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덕수 총리가 지금 다시 국민의힘 쪽에서 옹립하는 그런 분위기, 또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분위기. 그래서 결국은 한덕수와 단일화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평생 투쟁과 그리고 이 국민들과 호흡을 한 밑바닥에서부터 호흡한 그런 정치 지도자로 알려지고 청렴하고 강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지금 뭐 이 이준석 발언이라든지 또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발언과 관련해서 이 보수층 안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것은 이 윤석열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이 이준석과 그리고 이 중도층을 포용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어떤 세력도 우리 안에 있는 세력들과 연합을 해야 된다. 또는 그 세력들의 표를 받아와야 된다. 자, 이런 걸 설명한 일종의 원론적인 설명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김문수 전 장관은 지금 상승세에서 나머지 후보가 어떻게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인가. 최종적으로 이제 본인이 경선에서 당선된다면 그런 무소속으로 나올 후보들하고 또 어떻게 단일화할 것인가. 이게 과제가 돼 있고 핵심은 이재명을 이기는 겁니다.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는 누구와 손을 잡고 누구와 연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나머지 반 이재명과 모든 세력과 다 합쳐서 이재명의 집권을 막겠다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